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송우석 교수입니다. 첫 시간이죠.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저랑 따라오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과목이요. 자, 우리가 1차 과목의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입문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서로 갈 거예요. 그 입문 과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여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터득하시면 돼요. 입문 강에서는 용어 정리로 가셔서 터득하시면 되고, 물론 뭐 내용은 제가 좀 깊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라는 것만 탁탁탁 여러분들이 맞춰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펴보시게 되면 제1장, 자, 이 부동산 학개론의 처음에 총론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3문제, 4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춰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일단 3문제, 4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1장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이 있죠.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자, 여기서 잡는 게 바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자,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하나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개념이 이제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이 조금 넘겨보시면은 우리 제1장 지금 제1절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서 넘기시면은 04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가 법경계죠. 그래서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3대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법경계로. 그래서 이 토지라는 자체도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봐요. 법경기.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유형이에요. 사람의 형태가 있고 사람의 눈에 비치는 면이죠. 그 다음에 법과 경제는 무형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기술적인 측면이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물리적. 요게 이제 여러분들 27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술적이라는 것은, 자, 공간과 자연과 환경, 위치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자, 부동산은 사게 되면 자산 가치가 커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자, 사두게 되면 자본 증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자, 어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회사가 또 생산할 때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또 상품, 내다 팔면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하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와 합친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합쳐서 의제 중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의제 중부동산.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이라는 것은 민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입문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약간 제가 강의를 할 때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립니다. 야매라고 하거든요. 경제적은 다 시옷이 들어가요.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근데 자본이라는 것도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매로 이제 환경이 이제 경제적이 아닌 게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틀만 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연물로서에 대한 자연, 공간은 3차원 공간이며 위치 따라 용도가 틀리겠고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토지도 자연 환경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은 자산, 자본, 특히 토지는 노동 자본과 같이 생산 요소의 생산지이기도 하고 소비지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거 내다 판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COC 들어가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는 것만. 자, 협의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는 민법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부동산.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등기나 등록 공시들을 갖춘다면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준부동산에 들어간다. 근데 이것이 민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나와 있다. 법을 넓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탁탁 찍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강의가 가장 특색이 있는 건 뭐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딱 입문 과정에 세부적인 건 들어갈 수 없어. 여기까지만 보시고 딱 잡아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념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개념 다음에 토지의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라는 거죠. 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그죠? 토지와 주택. 그래서 저를 신뢰하는 게 제가 감정평가에도 학교론이 들어갑니다.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토지의 용어와 주택의 용어가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다 토지 용어를 집어넣어요. 그죠? 토지에 대한. 그래서 토지와 주택을 같이 넣어서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토지 용어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어를 가지게 되면 자, 택지라는 건 뭐예요? 감정평가상 용어로 건축할 수 있는, 즉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우리가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죠. 근데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로서 건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까지 건축할 수 없는 부지까지 일컫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나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모두 일컫니다. 근데 택지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을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지가 좀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용만 그냥 살펴보세요.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 포인트만 잡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밑에 필지와 핵지예요. 필지와 핵지. 그래서 필지와 핵지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지와 핵지. 그래서 나오는 부분만. 그래서 필지와 핵지를 본다면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예요.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등기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지적법이라고 하고, 자,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법률상 토지에 대한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 단위는 면적은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등록 단위다.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번이라는 것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개념. 근데 획지는 달라요. 획지는 감정평가에서 주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가격 보고 거래하시잖아요. 거래 활동할 때. 그래서 거래 활동할 때 우리가 가격 보고 거래하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획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간다면 필지라는 자체는 니을에 들어가잖아요. 법률적이고 가격이 나오는 건 획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게 되면 획가죠. 그래서 이건 경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게 있는데, 자, 나지라는 자체는 이제 건부지와 비교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나지라는 자체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 사용 원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그렇게만 알아가세요. 그래서 건부지와의 비교는 제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후보지 이행지만 좀 체크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되고 있는 토지, 전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지 지역은 아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자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지는 전답, 반론 가수원, 전답 가수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채권상 만드는 농지림지역과 땔감 맞는 시탈림이거든요. 그래서 임농택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권택간도 아시잖아요. 그 동생이 임농택입니다. 그래서 야, 너 계속 농택에만 피니까 너한테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대분류예요. 이행지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행지예요.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뀌기 때문에 대분류가 아니라 수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바뀌는 과정 중이거든요. 아직 안 바뀌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전과 후로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뀌는 과정 중이거든요. 전환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 상황안에 요번에도 나왔어. 요새 요번에 제가 적중을 했어요. 지역 상황안은 후보지고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지역 내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재밌게 갑시다. 후보가 나중에 상을 받으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잖아요. 상이 붙으면 후보지야. 지역 내면은 이행지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해놓으세요.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다 많이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론 파트에서 중요한 게 넘기시면은 8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특성.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토지의 특성이.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야 돼요. 거의 90%죠. 100%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특성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파트에 보시면은 제2절이죠. 제2절의 토지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는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아, 너무 중요해요. 꼭 나와요. 예. 그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야. 자연적과 인문적. 그래서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 특성. 그럼 두 가지를 봤을 때 자연적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좀 가미되죠. 가미돼서 인간에 의해서 얻어지는 특성이다. 그래서 토지가 선천적, 본원적, 고정적, 경직적이라면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인문적은 어때요? 인문적은 후천적이죠. 후천적이고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물리적 특성을 완화시켜주는 후천적, 가변적, 신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기법이 자 부부입니다. 부부는 연계가 인기죠. 그래서 기타가 있긴 한데 기타는 아마 나중에 기본서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로 이제 연계하시고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을 사요. 그래서 용병사.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동성이라는 자체가 있고 이동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증가시킬 수 없다. 부중성이라는 게 있고 오래 간다.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 개별성. 다 틀리다. 인접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들 핵심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토지가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불변인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이 위치에 대한 가변성, 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그래서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되고 경제적은 돈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정책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래서 위치는 가변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염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지역 분석이에요. 당연히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지화라는 단어입니다.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면 자 지역마다 국지화돼서 국한됐다는 국지성 포괄이 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긴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펜은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지만 절대로 부동산을 못 움직여요. 국지화돼 있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며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있어요. 모닝이라는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벤츠가 있다고 모닝 자동차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분석을 할 필요는 없죠. 토지는 안 움직이니까 지역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외부 효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면 정의회복가, 가치가 떨어지면 부회복가죠. 그러면 이거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는 인접성이라는 예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염리 어떻습니까? 물리적 양이 절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고, 그죠? 물리적 공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중성인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용도가 다양하니까 체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에 상업용도로 상가 건물을 져야지 공장이나 주택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자, 이번 시험 문제 영속성이 나왔는데요.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되죠.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돼서 상각까지 못하죠. 자, 오래 가니까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럼 관리의 중요성이 생기겠죠. 관리의 중요성. 요런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개별성은 토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문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잘 안 나오는데 용도 다양성이 제일 잘 나오고 병합 분할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 토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에 파생되는 특징에서는 디귿에 국지화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인접성을 고려해서 지역 분석이라는 거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의에 보시면은 세 번째 외부 효과. 자, 부중성은 파생되는 특징을 가지면은 저 어떻습니까? 리을.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파생 특징에 보시면은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죠. 물리적 감가상각을 배제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장기적 배려에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 개별성은 뭐 파생 특징을 보시면은 개별화 구체화, 일문일가가 안 되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자체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얘도 의의에 보시면은 외부 경제와 외부 경제가 외부 효과거든요.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파생 특징에서는 이제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의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쭉 내려오시면 용도의 다양성에서 채용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용도가 전환돼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며, 병합 분할은 인위적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서 합병 분할할 수가 있고, 토지를 둘러싼 제도의 환경에 의해서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지만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기타가 있지만 부분은 연계가 인기다. 그래서 기타라는 자체가 다른 게 있어요. 적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부부가 연계니까 세대의 살림을 잘 못하니까 용병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총론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총론은 절 믿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자, 제2장 부동산 경제론으로 가죠. 자, 경제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2장 경제론 파트에서, 자, 첫 스타트가 이제 제1절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제1절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여기도 이제 저랑 따라오셔서 기본적인 것만 잡으세요.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입문 과정을 딱 보시면서 교수님 강의가 뭐 이렇게 뭐 시시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너무 딱딱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래도 이 학원가에서는 한 90%에서 95%까지 적중한다는 강사, 쪽지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 강의만 들어서 다 합격하시면 못하러 왜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듣습니까? 입문 강의는 입문에 대해서 들어올 때 그냥 그 내용만 터득하시는 거지 전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여기 복잡하게 제가 얘기해봤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 이거 이렇게 나와요. 이거 들으세요. 라고만 들으시면 됩니다. 수요입니다. 수요는 사는 쪽,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재밌게 가봅시다. 자, 수요라는 것은, 자, 수요란. 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모르죠. 1년인지 2년인지.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유량이에요.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량하면 틀립니다. 저량은 일정 시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잡아보세요. 그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갑돌이가 지금 32평 아파트를 팔려고 해.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 아파트 사시겠어요? 근데 살 마음이 있대. 그죠? 근데 이제 어저께 샀대. 어저께 산 건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자체는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사후적 하면 안 돼. 사후적 하면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요, 3억에 팔려는데 사시겠어요?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보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구매력도 수반된다는 거죠. 구매력을 갖추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갖추는 게 구매력을 얘기하고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유효수요. 잠재수요하면 안 돼요. 잠재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잡으세요.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자, 펜 드시고,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요게 바로 사전적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구매를 갖추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대 수량, 구매력을 갖춰야 돼. 이게 유효수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밑에 가시게 되면 일정 기간의 유량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수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나가시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면 유량, 일정 시점이면 저량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유량 저량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갑돌이가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쫓거나, 그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잖아요. 난리 나지. 하루 1000만 원 기절합니다. 그죠? 소득은 기간에 따라 틀린다. 저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산 잘 나와, 자산. 얘가 지금 자산이 5억 있다, 5억. 그건 시점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득은 유량, 자산은 저량이 잘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간다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냥 어머 있구나 이렇게 해서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것을 가볍게 이제 봅시다. 일단 공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일단 미리 가겠는데, 그럼 우리가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뭐니 해도 돈이야. 그 돈으로 법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자, 우리가 세로축, 이게 세로고 이게 가로예요. 자, P,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해요. 항상. 요거는 Q, 양. 그죠? 양을 얘기합니다. Q, 양. 그래서, 가격과 양.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곡선이. 왜?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안 사버려. 가격을 내려야 수요량을 많이 늘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을까? 우리가 가격을 내려야 많이 사. 응?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우리가 반비례라는 거지. 그래서 반비례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걸 써요. 역에 관계여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우하향이란 말이에요. 우하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곡선을 다시 한번 그릴 겁니다. 그래서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근데 공급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요. 이건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가격하고 양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상향,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그 가격과 양이 반비례다. 수요 법칙은 역의 관계다. 마이너스여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 문제는 수요 쪽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부동산 수요자잖아. 그래서 하나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이 가격이고 왼쪽이 양이야.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늘어나.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걷지 않잖아.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디다 숨어 있어갖고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 이렇게 걷는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가라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가세요. 재밌게. 그래서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암만 인문과정이라도 요거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틀려. 그죠? 뭐가 틀려? 글씨가 틀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중요해요. 제가 경제학도 강의하거든요. 그럼 양이 붙었다 안 붙었다가 틀리거든. 그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란 말이에요. 가격 변화. 가격이라는 게 포인트지. 근데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이외의 변화.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아니냐가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프라이스, 가격과 양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그냥 그려봤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간다면.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칠판 주기가 만약에 아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그랬잖아요. 칠판 주기가 1000원이다.
그럼 나는 10개를 사겠다. 1,500원이야? 어머, 나 내가 줄이겠어. 500원이야? 싸다? 나 너 늘리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에 여러 점이 이제 찍혀요.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거든요. 원래 곡선인데 직선을 그리는 건 여러분한테 이해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고. 근데 수요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거 사실 때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다, 15개다, 5개다 이렇게 한다면, 자, 금리를 볼까요? 금리가 인하해요. 아, 좋아. 그러면 더 돈 빌려야지.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 그럼 우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측으로. 근데 금리가 인상해요. 아, 나빠. 응? 돈 이자가 비싸. 야, 수요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하면은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수요 감소. 그래서 우리가 좌측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러니까 얘가 이제 봐봐요. 10개에서 15개로 10개에서 15개로 바뀐 그 결과는 똑같아. 근데 원인은 틀려. 얘는 가격이에요. 얘는 가격 이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이렇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점의 이동. 근데 얘는 안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와 얘를 바꿔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자, 우리가 편법입니다. 수요량은 동그라미 붙잖아. 그죠? 그럼 양이 적으니까 점의 이동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양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가격 이외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개념 잡고 유량, 저량 잡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수요 변화 요인이 있어요. 넘기시면은 수요 변화 요인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대체재 보완제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재 보완제라는 자체가 여기 이제 문제 비중에 대한 것이 높긴 한데, 자, 이렇게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자, 제일 많이 뜨는 것만 볼게요. 뭐 인구가 증가하거나 어떻게 돼요? 가구 분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죠? 물론 이게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뒤쪽에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대체재 보완제에다가 배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배정이 돼 있어요. 대체재 보완제는.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와 보완제는 그래도 입문 과정에서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재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가 대체재고요.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는 것이 보완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이 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해당 수요량이. 그럼 빌라의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얘는 뭐니? 그럼 얘는 대체재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완제를 봤을 때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어. 커피의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했더니, 자, 커피에 대한 수요량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탕의 수요량도 줄어들었대요. 그죠? 그럼 이건 아까 같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세요.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보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나중에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재밌게 간다면, 자,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늘리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소득의 증가는 어떻게 기분 좋죠. 우측이고 조세부가 나 기분 안 좋아. 좌측이죠. 그래서 제가 가다가 여러분이 이제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 우측, 기분 나쁘면 좌측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재밌게 하셔야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는 걸 갈게요. 아까 공급에 대한 곡선과 공급에 대한 걸 다 그렸죠. 그래서 공급을 본다면 자,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의 정의를 가시면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살리겠습니다. 그죠? 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공급도 공급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입니다. 가격이냐 가격 이해냐 이걸 이제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이 약간 좀 틀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공급이라는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자,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수요는 디맨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D가 나오면 수요 곡선이고요. S는 서플라이예요.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그럼 생산자가 칠판 주개를 10,000개 만들어요. 많이 만듭니까? 적게 만들어요? 모르죠. 기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얘도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요자라면 판매된 거는 상관이 없어요. 판매하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하려는 그래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판매하려는이라는 자체는 어떠세요? 우리가 의도된, 계획된 아직 만들려고 의도된, 계획된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라는 게 있어야 되죠. 수요에는 구매력이 있지만 얘는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생산력.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있어야 되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산력이라는 자체는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유효 공급이라고 합니다. 유효 공급.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간단하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했죠. 공급 법칙은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다. 그러면 밑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가격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변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죠. 얘도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제 가격이 아니거든요. 자, 얘는 칠판 주기가 만약에 1,000원이다. 10개를 생산하고 1,500원이면 15개. 자, 500원이면 자, 5개를 생산하죠. 근데 얘는 가격 이외예요. 자, 우리가 이 건설회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가격마다 다른 요인이 있어요. 금리가 잘 나와요. 얘네도 이자를 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얘네들도 기분이 좋으면 우측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했다. 좋아라. 공급이 증가되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우측으로 가고요. 그다음 금리가 인하됐다. 안 좋아. 그러면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가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좌측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얘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올랐으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 얘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 붙으면 점의 이동, 양이 붙으면 우리 가격 이외니까 그 외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자, 공급 변화의 요인에서 넘겨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변화 요인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두 가지만 좀 가져가세요. 자, 얘는 뭐가 잘 나오냐면 공급이 증가되는 것은 기술 수준의 향상입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죠. 자,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해요. 그죠? 기술이 높아야 되고 생산비는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생산비는 뭐냐면 자, 토지 비용과 노동 비용, 자본 비용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뵙도록 하죠.